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하반기 전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대선 있는 해는 결국 정권을 재창출할 거냐, 재선을 할 거냐, 또는 반대당에서 이길 거냐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집권당 쪽에서는 재선이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가나 경제가 좋아야 되고 지정학적 위험이 없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통해서 왜 바이든 대통령 또는 옐런 재무부 장관 또는 파월 의장이 주식을 뒷받침하려고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대인들하고 아주 가깝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32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월별로 수익률을 한번 다 계산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부터 10월까지 대선 직전의 주가와 11월, 12월의 주가 흐름에 따라 어떤 식으로 대선 결과가 나왔는지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6월부터 10월까지 주가가 좋다고 해서 꼭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6월부터 10월까지 주가가 나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게 지난 100년 역사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뭐였냐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이크라는 예칭이 있을 정도로 미국인들이 사랑했던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 중에서는 20세기에서 특히나 레이건하고 아이젠하워가 거의 쌍두마차일 정도로 인기가 좋은 대통령입니다. 이런 분을 빼고는 100% 주가가 나쁘거나 금리가 높거나 지정학적 문제가 생겼을 때 재선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기별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먼저 해볼게요. 2000년대는 2000년하고 2008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2000년은 IT 버블이 터진 해고요. 2008년은 리만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제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야 되냐? 바뀌어야 되죠. 예, 바뀌었습니다. 2000년에 민주당이 지고 공화당으로 바뀌고요. 2008년에는 공화당이 지고 민주당으로 바뀝니다. 이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2016년하고 20년에도 대통령이 바뀌어요. 16년은 오바마가 8년을 하고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합니다. 이때 트럼프가 되고 2020년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해요. 그럼 그때 미국 상황을 잘 보면 20년은 코로나가 있었고 16년은 뭐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잖아요. 뭐 아까 얘기 드린 명백하게 문제가 됐던 뭐 2000년의 IT 버블이나 2008년의 리먼 파산 같은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바뀐 거죠. 여기서 이제 월별 수익률이 되게 중요한데 2020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6월부터 10월까지 주가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얘기한 거 틀리지 않나요? 근데 9월하고 10월의 주가가 무려 마이너스 7%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2018년 말에 무슨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일으키고 뭐 해서 한 주가를 많이 뺐다가 그래서 금리도 그때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19년이 되면서 QT도 끝내고 다시 금리도 낮추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서 주가를 다시 띄우고 뭐 이러려는 찰나에 코로나가 탁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결국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6월부터 10월까지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특히 대선을 가까이 둔 상태에서의 주가는 꼭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6년도 어땠냐면 16년에는 오바마 인기가 좋았는데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붙어서 트럼프가 이기죠. 이때도 8월부터 10월까지의 주가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사례로 보면 사실 바이든이나 파월이나 옐런은 지금 주가가 좋은 게 아주 반갑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10월에 가까울수록 주가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로 가면 갈수록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는 명확하게 이 주가와 선거의 결과가 되게 연동됐던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80년대, 90년대로 가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1980년에 하고 92년에 정권이 바뀌거나 재선에 실패합니다. 92년은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이기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때입니다. 92년 생각해 보시면 걸프전이 조금 마무리될 때이고요. 그리고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이 슬로건으로 엄청나게 세게 경제가 안 좋은 점을 파고들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GDP 성장률이나 연간 전체로 보면 92년이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때는 그게 슬로건이었고 문제가 됐었냐면 대선 전 요때 하필이면 미국 경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주가도 별 볼 일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린턴이 그걸 잘 파고들어서 이긴 것이죠. 1980년에는 어땠냐면 그때 포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데요. 주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근데 폴 벌커라는 이 연준 의장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폴 벌커가 금리 많이 올렸을 때 주가 되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고점에서 저점은 한 25% 되니까 작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50% 급락은 아니었고 금리를 올리는 초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금리를 높게 유지하다 보니까 주가는 괜찮지만 일반인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죠.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결국 재선에 실패합니다. 결국 주가도 부양해야 되지만 긴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리를 여기서 더 많이 올리게 되면 매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사례를 보고 느낀 건 지금 기준금리 5.5%에서 올라갈 일은 없겠구나. QT를 줄이면서 금리 올리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봤을 때는 주가 부양도 해야 되고 과잉 긴축도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로 가는데 이때는 68년이 좀 되게 재밌습니다. 6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민주당 정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 넥슨한테 공화당한테 집니다. 68년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왜 그랬냐? 68년에 베트남 전황이 미국한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거든요. 베트공들이 갑자기 미국에 공세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죽고 그해 프랑스에서 68혁명이 터지고 유럽에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하필이면 그때 터지면서 도저히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재선을 나갈 꿈도 꾸지 못하고 공화당한테 완패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란, 이집트 막 시끄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하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현 상황만 그냥 냅둬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도 크게 지원해주지 않고 러시아도 말로 막고 이스라엘도 막고 하면서 이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확산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바이든 대통령 재선은 물 건너간다라고 보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68년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정학적으로도 분명히 건드리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0년대, 40년대, 50년대를 보면은 30, 40년대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FDR,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선이 된 거니까 넘어가면 52년에 공화당이 한번 이기는 게 나오는데 이때가 결국 2020년하고 비슷합니다. 6.25 전쟁 거의 끝나가서 지정학은 마무리가 되지만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전쟁 특수도 끝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도 공화당이 민주당 정부를 뺏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체적인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주가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담, 지정학에 대한 부담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생기면 결코 집권당이 다시 연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은 이 부분을 매우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서버에 관련된 부분이나 긴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약간 매크로적이고 펀더멘탈한 거라면 이 정치 외교학적인 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뒷받침을 10월까지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끝나면 제가 둘 다 재선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불안한 부분이 과연 그러면 20% 이상 폭락하거나 30% 폭락하는 약세장일 거냐 아니면 100년 동안 200번 있었던 5%에서 10% 조정일 거냐 100년 동안 100번 있었던 10% 조정일 거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잉 긴축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대선 전에 과잉 긴축할 리가 없고 이미 QT를 줄여놨기 때문에 여기서 과잉 긴축을 선택한다는 거는 딱 하나의 경우밖에 없어요. 물가가 지금 3점 몇 %인데 어떤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가가 6, 7, 8 다시 이렇게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경우에만 과잉 긴축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아 보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잉 긴축이 없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이 조금 시끄럽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1월에 대통령이 누가 됐는데 자 이제부터 다시 이스라엘을 도와줄 거야. 다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거야. 전쟁을 좀 확전할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쟁이 확전된다고 해서 옛날처럼 유가가 다시 뭐 130, 140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지 않거든요. 70년대, 73년, 4년에 미국 주식이 50%가 하락을 하는데 그때는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왜? 미국이 에너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은 셰일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장외 전쟁이 터지고도 유가가 빠지고 지금도 80불 내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미국이 원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수출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조금 과대하게 만들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아주 급등하지 않을 거라서 급락은 아니라고 저는 시장이 보고요.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 주식의 PER이 비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저도 동의하고 결코 미국 주식이 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시죠. 이 소득이나 이익으로 시가총액이나 가격을 나눈 지수는 지금 고점이 맞습니다. 뭐 쉴러 P를 보든 버핏 지수를 보든 뭐 시가총액 나누기 소득을 보든 역대 최고치에 와 있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 이 시가총액을 M2 유동성으로 나눈 지표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동성으로 왜 나누냐면 2008년에 벤 버냉키가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딱 앞에 두고 우리 있잖아.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돈을 풀어도 물가 별로 안 오르고 자산 가격만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QE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요번에 물가 오른 건 QE 때문만이 아니라 그 QE가 재정으로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물가가 오른 거거든요. 작년에 SVB가 파산했을 때 사람들이 특히나 배어하게 보는 분들은 여기서 장이 더 빠질 거라고 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안 그랬냐? 미국 대통령하고 연준이 나서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돈 다 대줄게 이러면서 그냥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QE라는 걸 한번 해보고 문제가 없다는 걸 아니까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비율이 고점보다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룸을 주는 거죠. 룸을 준다는 얘기는 11월, 12월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부채예요. 왜냐하면 부채 많다, 우리나라 부채 많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BIS에 가면 주요국들의 전체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가 다 나옵니다. GDP 대비로. 미국, 일본, 유로, 이 주요 선진국들의 이 전체 부채 비율이나 가계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은 2020년을 정점으로 다 떨어집니다. 중국하고 한국만 전체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추세에 있지만 한국하고 중국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은 특히 한국은 높은 편이 아닌 점이 좀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보면 98년에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 왔을 때 미국의 실업률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를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지만 중국의 어떤 큰일이 터지고 한국의 어떤 큰일이 터져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미국 주식의 급락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 터지면 금리를 낮추거나 뭔가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기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라고 특히나 미국 주식이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 해니까 월별로 수익률이 어때야 되고 지정학적 위험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금리를 올려야 되지 올리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1월 이후에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 조정으로 끝나지 이게 급락이 아닌 이유를 4가지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